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귀로 듣는 현대문학 김동인의 태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의 태영은요,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소설이고요. 1922년 12월부터 1923년 1월에 걸쳐서 동명이라는 잡지에 3회에 걸쳐서 김동인이 연재를 하였습니다. 태영이라는 제목 밑에는요, 옥중기의 일절 이렇게 이제 부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시간에 1910년대 무단통치 기간에 일제가 태영령을 시행했다는 걸 알고 있죠. 태영령이라는 건 말 그대로 때리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 해당하는 벌로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때리는 그런 방법을 이제 태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영이 바로 옥중기의 일절이라고 부제가 붙여져 있는데, 이 옥중기는 3.1운동 이후에 이제 옥에 갇혔던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김동인 작가 같은 경우는 1920년대 예술 지상주의를 이제 내세우면서 이제 소설의 기틀을 정한 그런 작가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리고 김동인은요, 주로 소설 경향이 자연주의와 낭만주의를 이제 표면에 내세웁니다. 자연주의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에서 이제 리얼리즘, 사실주의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태영이라는 작품도 일제강점기에 잔인했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실제로 김동인 같은 경우는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여러 번 이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28 독립선언 때 히바야 공연에서 붙잡혀 경찰서에 끌려갔다가 곧 석방된 일이 있었고요. 1919년 3월 5일에 귀국한 후에 등새판으로 경문을 찍어서 밤마다 시내에 돌리고 있던 동생 김동평의 부탁으로 경문의 원고를 초하여 준 일, 그리고 그 일 때문에 3월 26일에 수감이 돼서 6개월간 또 징역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간 이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요. 실제 김동인 작가는 직접 일제강점기 때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태영이라는 소설을 읽으면 굉장히 그 사실적인 감옥의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태영이 굉장히 짧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읽는 동안에 그 비참함에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태영이라는 제목 자체가 그 당시에 식민지 시대를 상징을 하고요. 여기 나오는 그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은 여름이거든요. 그 여름날 5평도 안 되는 그 좁은 감옥에 41명이 수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은 바로 그 당시의 조선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라는 그 현실은 마치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이 한반도라는 그 영토 자체가 감옥살이와 마찬가지였다, 이렇게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영을 함께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쇼 기상, 잠은 깊이 들었지만 조급하게 설렁거리는 마음에 이 소리가 조그맣게 들린다. 나는 한순간 화다닥 놀라 깨었다가 또다시 잠이 들었다. 자, 이 소설을 보면요, 이렇게 일본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당연히 감옥의 죄수들을 다루는 간수는 일본인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때 당시에 모국어, 국어는 우리한테 일본어였습니다. 여보, 기쇼야, 일어나요. 곁에 사람이 나를 흔든다. 나는 돌아 누웠다. 이리하여 한 초, 두 초, 꿀보다도 단 잠을 즐길 적에 그 사람은 또 나를 흔든다. 잠 깨고 일어나소. 누굴 찾소? 이렇게 나는 물었다. 머리는 또다시 나락의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러디 말고 일어나요. 지금 오방 댕깽 합낸다. 자, 여기서 보면요, 한국어하고 일본어 어휘가 섞이는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지금 오방이란 건 5번째 반에 댕깽은 점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나가 잠이 너무 오고 있는데 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댕깽 점검을 하는 그 상황에서 간수가 서너 명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이제 몇 호라고 하잖아. 수감 번호를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나냐하쿠 나나주용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774호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나냐하쿠 나나주용고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그 같은 호에 있는 영감이 그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당연히 이 당시는 노인들이 일본어로 자기 이름도 아닌 번호를 부르는데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나는 참다 못해 그를 꾹 누립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가지고 예 하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일본어로 이제 사실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난고 하야쿠 헨지요시나이 이리와 이렇게 부장이 고함을 치거든요. 난고 하야쿠 헨지요시나이 이 말은 왜 빨리 대답을 아니 해?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 단순히 대답을 빨리 하지 않았단 이유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한순간 공기를 헤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이것 역시 경험 때문에 손익게 된 솜씨인 드는 손 보이지 않는 채찍은 영감의 등에 내려 맞았다. 우리가 요즘 시대는요, 학교에서도 체벌이 금지가 되고, 사실 가정에서도, 예전처럼 그렇게 회초리를 많이 들거나 또는 매를 맞거나 이런 풍경을 좀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 당시는 채찍으로 늙은 노인을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나가 그것을 지금 목격하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상한 일이거니와 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방 안의 전체가 떨린다. 몸만 떨릴 뿐 아니라 염통까지 떨린다. 이 떨림을 처음 경험한 것은 경찰서에서 3시간 연하여 맞은 뒤에 구류실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을 사시나무 떨듯 떨던 때였다. 죽지나 않나까지 생각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옥중기의 일절이니까 3.1운동,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수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영감이 조그맣게 이런 소리를 내요. 매를 맞고 나서. 집엔 그 녀석보단 나이 많은 아들이 2녀석이나 이시에다가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매 맞은 영감이 그 간수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 2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뭐 아들뻘보다 더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뀌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덥다, 몇 도인지 110도 혹은 그 이상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그만 이 방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평이 좀 못 되는 이 방에 처음에는 20사람이 있었지만 몇 방을 합칠 때 28사람이 되었다. 이 5평이라는 공간이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혼자 생활하기도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 이때 화장실도 있었겠지. 그다음에 뭐 수도도 있긴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누워서 자기에는 이게 20사람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몇 방을 합칠 때에는 28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이를 어찌하노 하였다. 진남포 감옥에서 공소로 넘어온 사람까지 하여 34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나 신우주와 해주 감옥에서 넘어온 사람까지 하여 41사람. 그러니까 5평의 방. 지금으로 따지면 한 사람도 생활하기 힘든 그 좁은 공간에 41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한숨도 못 쉬었다. 혀를 채웠다. 그리고 이때는 에어컨도 없죠. 제대로 씻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 뒤에 아주 사실적인 묘사가 나타납니다. 그 처막 끝에 걸린 듯한 뜨거운 해는 그침없이 더위를 보낸다. 몸속에 어디 그리 물이 많았던지 아침부터 그침없이 흘린 땀은 그냥 멎지 않고 흐른다. 한참 동안 땀에 힘없이 앉아있던 나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담벽을 기대고 흐늘흐늘 일어섰다. 지옥이었다.
빽빽히 앉은 사람들은 모두들 힘없이 머리를 숙이고 입을 송장같이 벌리고 흐르는 침과 땀을 씻을 생각도 안 하고 먹먹히 앉아있다. 둥그렇게 구부러진 허리, 맥없이 무릎 위에 놓인 팔, 뚱뚱 부은 지퍼런 얼굴에 힘없이 벌려진 입, 정기 없는 눈, 흩어진 머리와 수염,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이었다. 이것이 과연 아침에 세면소까지 뛰어갔으며 2시간 전에 점심 먹느라고 움직인 사람들인가. 나의 고나여 둔하게 된 감각에도 눈이 쓰린 역한 냄새가 쏜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3.1 운동을 했을 때 또는 그 전에 이제 일제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막상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마치 산송장,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들의 머리에는 독립도 없고 자결도 없고 자유도 없고 사랑스러운 아내나 아들이며 부모도 없고 또는 더위를 깨달을 만한 새로운 신경도 없다. 무거운 공기와 더위에게 괴로움받고 학대받아서 조그맣게 두개골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들의 피곤한 뇌에 다만 한 가지의 바람이 있다 하면 그것은 냉수 한 모금이었다. 나라를 팔고 고향을 팔고 친척을 팔고 또는 뒤에 이를 모든 행복을 희생하여서라도 바꿀 값이 있는 것은 냉수 한 모금밖에는 없었다. 자, 여기서 이제 김동인 같은 경우는요, 소설을 보면 그 전에 뭐 감자라던가 배따라기에서도 보면 약간의 이런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도 사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지만 아주 객관적인 눈으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지금 그들이 하고 있을 생각을 몸이 건조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인간이라는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내가 나의 의식과 나의 희망과 나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의식주가 충족된 그 다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독립이라는 그런 이성은 사라지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이제 펼쳐지냐면요. 그 채찍을 맞았던 영원 영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태형 90도랍니다. 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형을 90번 맞는다는 건 사망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거 잘 됐구려. 이제 사흘 뒤에는 담배도 먹고 바람도 쏘이고 난 언제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을 받기 위해 이 감옥을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감옥을 나가면 죽는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가 거기다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노인이 화가 납니다. 여보, 잘 되시오? 무엇이 잘 된단 말이오? 나이 70줄에 들어서 태 맞으면 말아듣기도 싫소. 난 아직 죽기 싫어. 공소했시다. 자, 공소라는 건 뭔가 억울함을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화가 나요. 사실 왜 화가 나냐면요. 이 사람이 공소를 하면은 이제 감옥에 남아서 그 공소의 또 판결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하지만 태형이라는 판결을 받으면 이 한 사람의 노인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여보, 시끄럽소. 노망했소? 당신은 당신이 죽겠다고 걱정하지만 그래, 당신만 사람이란 말이오? 이 방 40여인이 당신 하나 나가면 그만큼 자리가 넓어지는 건 생각지 않소? 아들 둘 다 총 맞아 죽은 다음에 뒤상 하나 살아있으면 무얼해? 여보!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동조하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태형언도로 공소한 사람이 있답디다. 나는 이상한 소리로 껄껄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영감을 용서치 않았다. 노망하였다. 바보로다. 제 몸만 생각한다. 내쫓아라. 여러 가지의
폄이 일어났다.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길게 쉬는 한숨만 우리의 귀에 들렸다. 우리들도 한참 비웃은 뒤에는 기진하여 잠잠하였다. 무겁고 괴로운 침묵만 흘렀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70살의 노인이면요.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정한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의 70살은 정말 굉장히 허약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을 내보내면 그나마 뭐 앉을 공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공소를 한 사실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그 40여 명이 모두 다 이 영감한테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이렇게 결국에는 얘기를 합니다. 노형 말이 옳소. 내 아들 두 놈은 정령코 다 죽었세다. 그러니까 아까 있던 그 간수보다 나이가 많은 영감의 아들도 이제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화를 합니다. 나 혼자 이제 살아서 무얼하겠소. 취하게 해주소. 진작 그럴 게지. 그럼 간수 부릅니다. 그래 주소. 영감은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다. 그렇게 간수가 와서 이제 공소를 취소를 하니까 자리에 돌아올 때 방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는 자리가 좀 넓어졌다는 기쁨이 빛나고 있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자기 자신의 그런 생활의 편의가 더 우선시 되는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강을 하게 되는데요. 목강은 바로 목욕을 얘기합니다. 강, 이것은 우리가 10여일 만에 한 번씩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샤워를 10일 정도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이때 호령을 합니다. 목강!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줄을 지어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목욕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막 즐겁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욕이란 것도 딱 20초 만이에요. 그래서 간수가 이제 그만해! 라고 하면은 우리는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빨리 또 목욕을 20초 만에 하고 간수를 따라서 감방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매를 맞고라도 좀 더 있을 걸. 서너 사람의 웃음 비슷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이후에는 먹먹한 거예요. 이게 웃지만 웃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이렇게 샤워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무서운 소리가 들립니다. 히토스, 후타스 이렇게 하나 둘 하는 그 일본어 소리에 맞춰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라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태영대에 올라가서 매를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둘째 사람이 또 태영대에 올라갑니다. 히토스 아유 후타스 아유 미츠는 셋입니다. 아유 우리는 그 소리의 주인을 알았어요. 그것은 어젯밤 우리가 내쫓은 그 영혼 영감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쓰린 매를 맞으면서 우렁찬 신음소리, 그 첫 번째 태형을 맞은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런 소리라도 냈지만 그런 소리도 못 내서 아휴 이거밖에 못 내는 그 소리가 마음에 파고드는데요. 넷입니다. 아유 이스스 다섯입니다. 후. 그래서 나가 이때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나는 저절로 목이 늘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머리에는 어젯밤 그가 이 방에서 끌려나갈 때의 꼴이 떠올랐다. 70줄에 든 늙은이가 태맞고 살길 바라갔소. 난 아무개 되든 노용들이나 라고 이제 간수한테 영감이 끌려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내쫓은 장본인은 이 나였다. 이렇게 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머리는 더욱 숙여졌다. 멀거니 뜬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려 하였다. 나는 그것을 막으려고 눈을 힘껏 감았다. 힘있게
닫긴 눈은 떨렸다. 태영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이 태영이란 작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동인의 자연주의 스타일과 이어지는 건데요. 김동인의 감자라는 작품을 생각을 하면 이 복녀라는 인물이 애초에 그 유전적으로나 태생적으로는 윤리적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일련의 어떤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나서는 비윤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김동인은요, 환경 결정론적으로 인물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 김동인의 어떤 자연주의의 그런 철학이자 그런 캐릭터 설정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태영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이 나라는 사람도 3.1운동을 했거나 독립을 외쳤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의지적이고 더 뭔가 희생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태영이라는 작품 속에서 이 감옥에 들어가고 자신의 그런 생존의 욕구가 억압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비윤리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동인 같은 경우는요, 이 캐릭터를 어떤 비참한 현실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인간이 변해가는 과정을 관찰하거나 또는 그 캐릭터를 실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영은요, 굉장히 리얼리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자연주의적인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영이라는 것을 읽으면요, 이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섬세한 묘사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김동인 특유의 그런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데, 김동인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현실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영의 서술자 같은 경우는 물에 대한 갈증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라를 팔고 고향을 팔고 친척을 팔고 또는 이 뒤에 이를 모든 행복을 희생하여서라도 바꿀 값이 있는 것은 냉수 한 모금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절대적인 부정의 극단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김동인 같은 경우에 이런 극단주의가 또 이 태영에서 이제 극대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태영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지금 내 나라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일본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매를 맞고,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의지를 표현을 했다고 감옥에 갇히고 생존권이 박탈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의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슬퍼지기도 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